2022년 1학기 물리학 및 실험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면 강의를 이제 할 수 있었으면 했었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가능하면 대면 강의를 이번 학기에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 개강이 이 일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오미크론 관련된 이 확진자 수가 뭐 10만을 오르락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연 강의실에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잘 하면서 강의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대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뭐 거의 한 달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진자 수가 충분히 줄어들어서 좀 안심하고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도 환경이 돼야지 하는 거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렇게 강의실에 나와서 앉아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예측이 점점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가 한 달 정도까지 3월 말 정도 가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런 예측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길게는 일단은 3월 말까지 비대면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대면 강의는 이와 같이 그 강의 녹화한 이 파일을 학생들이 이캠퍼스를 방문하는 거죠. 이캠퍼스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비디오 파일을 클릭해서 그거를 시청하면 되죠. 그리고 강의 자료는 이제 이캠퍼스에 이제 같이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강의 자료를 보면서 뭐 같이 이렇게 강의 내용을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강의 교재를 소개하면은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근데 워낙에 이제 개정판이 많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요게 중요해요. 요게 10판이라는 거. 지금 아마 10판, 11판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워낙에 저기 이분들이 이제 여기 원저자들이 이제 이분인데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판을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또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거에 그 이제 추가된 부분을 또 추가해서 또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10판도 최근에 나온 건데 워낙에 빨리 개정판을 내서 지금쯤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판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원서의 제목이에요. 원서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 Modern Physics.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원서를 출판을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번역했을 때 이제 이렇게 대학 물리학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 물리학이라는 책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걸 이제 번역할 때 이걸 직역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대학 물리학 이렇게 갖고 이제 대학에서 그 이 전공 또는 비전공자들의 기초 물리 내용을 다루는 이제 그런 이제 책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쓴 책에는 뭐 1, 2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책을 나누는 걸 좋아해서 1, 2로 나눠서 책을 사면은 이제 바깥 표지가 있고 그 바깥 표지 안쪽에 1, 2가 아마 따로 이렇게 따로 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1은 이제 1학기 때 대강 쓰면 되고 2는 예를 들어 2학기 수강을 할 경우에는 2학기에 쓰면 되는데 혹시 한 학기만 수강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죠. 뭐 과외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한 학기만 수강을 하는 게 과외 그 정책이다. 그러면 이제 대학 물리학 1만 필요한데 이 책을 그 판매하는 사람들은 1, 2를 붙여서 판매를 하니 그거는 어떻게 따로 띄어서 뭐 구입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들 저자 서웨이란 거, 서웨이 제윗 뭐 이런 사람들인 걸 확인하고 이제 대학 물리학 그다음에 시판에서 요거 그냥 이제 들고 가서 이렇게 이제 혹시 사진 앞에 요 사진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대학 물리학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번역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보면 북스힐 뭐 이제 책 우리나라 출판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해서 이 출판사가 이제 출판한 거죠. 이제 그런 거 그런 걸 확인하면은 책을 뭐 제대로 구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 교내 출판사 교내 서점이 있죠. 교내 서점에 가서 그냥 물리책 찾으면 아마도 이게 있지 않을까. 특별히 다른 여러 종의 물리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로 교재를 다루는 책방이라서 뭐 기초물리 교재하면 뭐 이거 외에 몇 개나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3학점이고 이제 강의는 2시간이죠. 2시간 강의이고 실험 2시간이에요. 그래서 실험은 이제 1시간이 반학점이어서 실험 2시간을 해야 이제 1학점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실험과 이 강의가 이제 학점을 따로 주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여기는 실험과 강의를 학점을 따로 주지 않고 같이 합쳐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중간고사를 8주차 해보는데 그 성적 반영률이 예를 들어 중간고사에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35%를 다 가져간 거고 학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35%의 반영률이 있고 그리고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내잖아요. 한 10여 개를 내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보고서 실험 보고서가 일종의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5%가 되고 출석이 5% 이렇게 해서 이 3학점인데 요게 이제 2학점의 그 웨이트를 차지하고 실험이 1학점의 웨이트인데 실제로 반영률을 보면은 그 3분의 1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결국 이제 변별력이 높은 거는 시험이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실험 보고서보다는 이제 시험 쪽이 변별력이 높아서 열심히 한 사람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시험이니까 그래서 약간 웨이트를 높였고 보고서의 경우는 뭐 이제 보고서를 이제 또 서로 협동해가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대동소이한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변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해서 합해서 이제 100점을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학점을 매기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3학점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평가를 한다 하는 거고 출석은 실험에서의 출석하고 강의의 출석을 합해서 이제 다 하면 100점이고 뭐 조금 이제 한번 지각하면은 한번 결석하면은 뭐 이제 약간씩 빼는 거죠. 그 점수를 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석하고 지각한 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각이 한 1점을 뺐다면은 결석은 한 5점쯤 빼야겠죠. 그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결석했다는 얘기는 일주일 통째로 이제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결석하면은 뭐 이제 많은 점수를 잃을 거라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각은 이제 결석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게 해서 이제 뺄 건데, 하여튼 뭐 이제 나중에 성적을 산출할 때 보면은 이 출석은 크게 그렇게 이제 반영도가 낮기 때문에 출석 때문에 큰 어떤 학점의 이변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결석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결석을 뭐 한두 해 정도 뭐 이 정도 해갖고는 학점이 뭐 하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안 일어나요. 뭐 학생도 뭐 나름대로 자기 이제 삶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결석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학점이 그렇게 크게 요동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반영률이 작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결석을 이제 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다 출석해 주세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석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학점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보지를 못해서 그냥 전체 여기 큰 덩어리에 그냥 추가되는 작은 덩어리일 뿐이지, 그것이 뭐 학점의 어떤 운명을 한 단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진 않더라고요, 이 출석이.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뭐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다거나 하면은 이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요 시간에 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학관 433호에 내 연구실로 찾아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험에 관한 거는 이제 실험 조교가 있어요. 실험에 관한 거는 실험을 진행해주는 실험 조교가 있는데 그 조교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고, 뭐 혹시 뭐 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뭐 이제 서로 어베일러블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고, 뭐 조교한테는 아마도 실험실에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전화 같은 걸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이 캠퍼스에 또 질문하는 난이 있죠. 이 캠퍼스에 보면 질문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을 글로 올리면은 또 이제 글로써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좀 난 바로 그냥 직접적인 답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교한테 실험 이제 시간 동안에 물어봐도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캠퍼스는 가능하면은 거기 공지사항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올릴 테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 1회 이상은 방문해서 뭐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뭐 새로운 질문을 누가 했는지, 그래서 그 질문을 자기가 보는 것으로도 또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을 질문을 했구나. 그러면 자기도 또 그 질문한 내용을 보고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방문을 해서 또 그렇게 그런 전체 이제 이 캠퍼스에 뭐가 어떤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어떤 뭐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갔는지,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교재에 대한 뭐 이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1장의 경우는 이제 물리학에 대한 어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라서 뭐 굳이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뭐 같이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강의는 이제 2장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21쪽이에요. 교재에 21쪽인데, 교재 21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한글 제목이 1차원에서의 운동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다 있죠. Motion in one dimension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쭉 전봇대가 늘어져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추측을 하자면은 전봇대가 일렬로 쭉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일렬로 쭉 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렬이니까 이게 직선이구나. 직선. 그래서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상에서의 운동이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러면 이제 22쪽에 들어가죠. 22쪽에 보면은 또 이제 그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2.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자의 위치, 속도, 그리고 속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를 굳이 뭐 안 써도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하여튼 그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영어로 position, velocity and speed of a particle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그걸 직역하면은 이제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제 저기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책의 텍스트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된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번역한 사람들이 다 이제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이제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또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해갖고 뭐 그 챕터마다 조금씩 좀 저기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제 뭐 어떤 문학 소설을 번역한 게 아니고 이제 이 과학적인 내용을 번역한 거라서 여러 명이 뭐 한 것이 조금 뭐 내용이 좀 저기 느낌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1차원에서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상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직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 직선이 그어져 있고 직선상에서 이제 자동차가 운동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입자라고 나왔는데 왜 굳이 이 자동차를 입자라 그럴까요? 자동차를 자동차는 입자란 말을 안 쓰죠. 그냥 자동차는 자동차죠. 어떤 덩어리죠.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 그런 덩어리를 말하는데, 입자 하면은 우리가 좀 작은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을 갖죠. 작은 어떤 그런 알갱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덩어리 차가 아니고 왜 입자라고 그랬을까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입자가 나오죠. 입자. 여긴 자동차인데 입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제 여기 이렇게 도입한 이유는 뭐 우리 일상에서 보는 거를 이제 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자가 움직이는데, 입자가 작은 알갱이가 움직이면 작은 알갱이를 그려야 되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놓고서 자동차의 그 중심이 하나의 그 입자의 위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입자는 작으니까 그 위치를 결정하기도 좋죠. 자동차 같으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도대체 자동차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뭐 앞을 갖다 자동차의 위치로 보느냐, 뒤를 위치로 보느냐, 아니면 중간을 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입자가 되면 이건 워낙 작기 때문에 입자의 위치 하면은 바로 이제 어떤 점을 생각하면 되죠. 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점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부피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부피가 없으니까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에 위치했을 때 뭐 앞이냐 뒤냐 중간이냐 이런 거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냥 바로 이제 입자가 딱 어느 지점에 떨어지면은 그 위치가 바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입자라고 한다면은 그 위치가 바로바로 정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x가 30인 거. 그러니까 1차원 직선이 쭉 있으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직선을
직선의 위치를 정하냐 하면은 이 어떤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위치가 이렇게 점점점 이제 증가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뭐 10m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0인 거죠. 이렇게 20m 위치에 있다. 그럼 20, 30, 40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증가하지만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1차원 직선의 이제 어떤 위치를 나타낼 때 이제 두 개의 방향이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과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을 정해주는 이제 그런 그 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양을 벡터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직선을 한쪽 끝에서 0에서부터 쭉 10, 20, 30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10, 20, 30, 40 증가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위치를 우리가 정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이 입자의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 벡터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도 있으면서 또한 그것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방향을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수학과 물리학에서 뭐 우리 이제 자연과학에서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차가 위치 A에 있었어요. 위치 A에 있었고 그 위치는 30m예요.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30m 위치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차가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이제 10초 뒤에 차의 위치가 52m예요. 52m까지 갔어요. 여기 이제 대강 차의 중심을 갖다가 이제 입자의 위치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52m로 갔어요. 10초 뒤에. 그 다음에 20초 뒤에는 어떻게 됐냐? 38m로 갔어요. 20초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왔다가 일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52까지 왔다가 그 다음 10초 동안은 백을 해서 38이라는 위치에 갔어요. 그 다음 10초 동안은 이제 여기 원래 자동차가 있던 원점으로 정했던 자동차는 여기 있었죠. 30에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기준점으로 정했던 그 점까지 왔어요. 요 10초 뒤에는. 그래서 D는 이제 시간은 처음에 비해서 30초가 흘렀고 그 위치는 0이에요.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초 뒤에는 이제 시간은 40초가 처음에서부터 40초가 경과한 것이고 그 위치는 이제 0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7이라는 위치에 갔어요. 근데 또 10초 뒤에는 이제 또 마이너스 53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됐죠. 처음에는 30에 있었고 그 다음에 52에 있었고 38에 있었고 0에 있었고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53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뭘 얻을 수가 있겠느냐? 위치를 얻었죠, 일단. 그죠? 위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입자의 속도라고 하는 양을 정의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속력이라고 하는 양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30m에 있었고 그 다음에 52m까지 10초 뒤에 쟀어요. 그래서 10초 뒤에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초 전에는 여기 있었고 10초 뒤에는 일로 갔어요. 그러면 5초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0초에서 기록했고 위치를 기록했고 10초에서 위치를 기록했어요. 5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기록을 안 했으니까. 0초에서 기록하고 10초에서 기록했으니까 요 사이에 5초에 기록한 데이터가 있으면 모를까? 5초에서는 이제 위치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얻은 데이터는 사실 요 점 데이터죠. 요 A점, B점, C점, D점, E점
F점 이렇게 각 6개의 점 데이터를 얻었는데, 근데 요 빨간 선은 뭘까요? 그냥 이은 거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그냥 스무스한 곡선으로 이렇게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5초일 때 차가 여기 있다는 얘기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을 1초마다 막 기록해 갖고서 5초에 진짜 여기 있었으면 그거는 실제로의 그 차의 위치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5초에선 기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초일 때의 요 곡선이 뭐 어떤 값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5초일 때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곡선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제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아주 촘촘하게 이제 재서 뭐 5초에 이제 요런 위치에 갔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닌 거죠.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 6개밖에 없는데 6개의 데이터를 연결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냥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어떤 그런 이제 선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스무스한 어떤 그런 이게 보기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연결시킨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제 뭘 또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 이동한 거리, 얼마나 이동했느냐 하는 이동 거리하고 그 다음에 변위라는 양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이 전부 그 이제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쓴 것이고 이제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영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디스턴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떻게 차이를 두나요? 일상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란 말을 잘 안 쓰죠. 얼만큼 뭐 이제 차이를 두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이제 경우에 이제 쓰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거리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산책을 하는데 집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삥 돌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삥 돈 그 이제 전체 그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거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경우에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0초부터 5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30에 있었죠. 그 다음에 52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22m를 이동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2m에서 마이너스 53m까지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5m를 이동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요 50초 동안에 이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이거 둘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더해서 127m만큼 움직인 거, 이것이 이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위는 어떻게 될까요? 변위는 이건 뭐냐 하면은 처음의 위치에 대해서 나중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xi 하면은 초기의 위치예요. 이건 초기의 위치, 즉 이제 플러스 30이라고 하는 초기 위치가 그게 이제 xi인 거예요. 그 다음에 xf는 어떻게 되죠? xf는 마이너스 53이잖아요. 마이너스 53m잖아요. 그죠? 그러면 변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의할 때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줘요. 그럼 나중의 위치 마이너스 53m에서 빼기 30m 해준 게 변위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83m, 이것이 바로 이제 변위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거리는 127m예요. 그죠? 127m고
50초 동안에, 그죠? 스타트에서 50초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는 127m예요. 그런데 이 50초 동안에 일어난 자동차의 변위는 마이너스 83m라는 얘기죠. 다르죠. 그죠? 그리고 움직인 거리의 경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마이너스 50m 움직였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성립하지 않죠. 그죠? 보통은 내가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이제 거리가 100m야. 뭐 그런 식으로 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반해서 변위는 이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의할 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갖다가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 거와 처음 걸 뺐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그러면 변위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3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83이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이 이제 여기가 이제 0이면은 처음이 플러스 30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이 마이너스 53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뺐더니 마이너스 83이 됐다는 얘기는 변이 벡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벡터를 1차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83만큼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왼쪽 방향으로 83만큼 간 것이고, 그것을 굳이 화살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자면은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화살표의 길이가 이 83인 거죠. 화살표의 길이는 83m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즉 우리가 이쪽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을 향하고 그 크기는 8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속도와 속력의 개념을 또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50초 이렇게 길잖아요. 길 경우에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아까 이렇게 이 10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0초와 10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간에 10초 뒤에 봤더니 이제 여기 아까 저기 요 위치에 있는 거죠. 저기 아까 52m인가요? 그죠? 아까 여기 10초 뒤에, 그죠? 52m, 10초 뒤에 이제 52m에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10초마다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타임 인터벌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 정의되는 속도는 우리가 이 구간을 이동하면서 어떤 평균적인 그런 속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임 인터벌이 길면서 또한 요 인터벌과 인터벌 사이가 이제 꽤 긴 거죠. 그죠? 길고 또 이 인터벌이 두 개죠.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인터벌도 10초라는 시간으로 이제 긴 이제 시간이고, 그리고 그 10초 사이에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를 테이킹한 요 시간도 50초로서 꽤 길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속도라는 뭐 말을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는 좀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속도를 순간 속도라 그러는데, 이제 순간 속도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서 결정하는 게 순간 속도고,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순간 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걸 쓰는데, 평균 속도는 뭐냐면 이제 시간의 차이. 그 처음 시간은 이제 0초죠. 처음엔 요 시간 0이잖아요. 0이고, 나중 시간은 이 끝에 여기 50초죠. 그죠?
이렇게 하고 분의 이제 xf 마이너스 xa예요. 근데 xf가 아까 마이너스 53. 그죠? 그다음에 x 이제 시작할 때 A점에서 30m죠. 그래서 xf가 마이너스 53이고 마이너스에 xa가 플러스 30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83이 이제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였어요. 그죠?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x를 갖다가 그 시간 간격 델타 t 즉 50초 이렇게 나눠주면은 바로 우리는 평균 속도를 얻는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제 50분의 마이너스 83이니까 마이너스 1.7 해서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수직선이 있으면 이제 이쪽 방향인 거죠. 이쪽 방향으로 1초에 평균적으로 1초당 1.7m씩 움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초 움직였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30이란 여기 30이라는 위치에서 마이너스 53이라는 위치까지 50초 동안에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83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7m/s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여기서의 정의는 전체 움직인 거리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전체 움직인 거리가 127m였잖아요. 여기서 30에서 52까지 갔다가 52에서 마이너스 53까지 가고서 결국 이제 저기 이 127m를 움직인 게 되죠. 그죠? 127m를 50초 동안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2.54.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뭐 저기 50초 동안 이제 뭐 저기 한 시간 동안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동네 한 바퀴가 뭐 1km다. 그러면 이제 1km/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뭐 이제 미터로 치면은 1000 나누기 아워 하면은 이제 3600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그 빠르기로 이제 산책을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디스턴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듯이 이 평균 속력 또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평균적으로 나는 산책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빠르기로 산책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속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 변위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결국은 평균 속도의 경우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